자, 저희가 한 차례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이걸 왜 또 전해드리느냐. 바로 내일이 첫 재판입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님께서 이 가해자 김모 실체를 더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일단 지난 7월에 피해 여성은요, 이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로부터 4박 5일간 감금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거의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7월 7일에 협박해서 납치하다시피 이 피해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연락을 했다. 이런 이유로 이 소위 말하는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요.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물이 묻은 채로 무릎을 꿇고 가해자 지시에 따라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영상을 찍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야 신고가 안 들어온다. 또 너를 마음껏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요. 신축 오피스텔을 구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나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옷을 다 벗은 채 생활하게 했고 하루에 한 끼만 줬고 또 말 2번 하게 하지 않기, 남자 어떤 언급도 안 하기, 뭐 이런 어떤 5가지 규칙을 적은 메모를 적어서 외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7월 11일에 피해자는요, 결국 가해자가 잠든 사이에 이 부모에게 겨우 문자를 보내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119가 출동해서 여성을 구조했고요. 가해자는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내일 첫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가해자 김모 계속 아무렇지 않다가 그 사건이 벌어졌던 4박 5일 그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횟가닥 돌았던 걸까요? 그 전엔 무슨 전조가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랑 캔디 하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많이 권했던 게 캔디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이스? 그거를 계속 저한테 건의를 했고요. 하자고. 10여 번 정도 저랑 하자고 했는데 저한테는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자기가 다 안다고. 10분 안에 텔레그램에서 구한다고. 텔레그램은 못하는 게 없다고. 텔레그램으로 해서 막 경찰들이 나 못 잡을걸? 경찰들이 날 어떻게 잡아? 막 이러면서. 진짜 우리가 아는 캔디라면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는 거를 텔레그램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는 피해자 측 주장이지만 굉장히 주장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그 마약류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수사당국이 제대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지금 가해자 졸피뎀 8알을 한꺼번에 먹고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마약인 캔디, 아이스 이게 이제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방송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답니다. 방금 앵커 말대로 정말 캔디였다면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또 뿐만 아니라 6월부터 6월달까지 이 피해자와 함께 이 캔디를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중독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 결국 검찰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시민단체에서 이 검찰에 추가 수사 요청을 하는 어떤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게 검사실로 배당이 됐습니다. 이 검찰이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피해자 측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주장이지만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분명히 병력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분들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 군대를 면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울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피해자의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도 거짓으로 주장을 했고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 그리고 군대 가는 아이들이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정말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좀 수사를 해야 된다. 병력법 위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수정 교수님하고 박지민 변호사님께는 일단 좀 인터뷰 피해자분의 싱크를 좀 듣고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구조가 된 이후에도 그때 그날의 악몽 때문에 몸서리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범행 장소인 차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에 대한 기억도 뒤늦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저희 제작진에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털어놓으셨대요. 들어보시죠. 알아서 벗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제가 이게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멈춰있는 구간에서 뛰어 도망가면 끝이잖아요, 걔한테는. 수치심도 있게 하는 거겠죠. 네 부모님도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칼로 눈 아래다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멀어지면 찔러버린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그냥 머리가 비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무서움을 넘어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시기가 오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감정이 없어지더라고요. 나한테 칼 있는 거 계속 인지해라 라고 했어요. 너 아님 저렇게 니네 부모, 니네 오빠 칼로 다 찢어 발겨버릴 거라고. 교수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피해자분 여성 21살입니다. 네, 뭐 지금 너무나 경험이 없는, 사회 경험 없는 저 어린 여성을 데려다가 저렇게까지 이제 학대를 하게 된 데는 지금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계선을 넘었다. 마약도 의존성이 좀 심해진 것 같고 피해 망상이나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 왜 그럼 빨리 도망가지 않았냐 이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제가 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다 꺾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맞고 사는 게 그게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지는 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구조된 건 천만다행한 일인데요. 계속 저렇게 있었다가는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던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 엄벌이 필요하다. 저 가해자는 결국은 저렇게 하다가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는 점을 꼭 검찰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박 5일 동안 정말 방송에서 차마 소개할 수 없는 정말 상상 초월의 일들이 더 있었잖아요. 네, 몇 가지만 전해드리자면요. 뭐 라이터 2개를 입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맞을래, 오른손으로 맞을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됐든 맞기 때문에 피해자는 뭐 오른손으로 맞을게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시나 때렸고요. 또 이 피해자가 땅콩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데 반응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걸 몰래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흡곤란 증세가 오니까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알레르기 약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참 이 부분도 끔찍한데요. 임신을 해야 도망을 못 간다. 이런 이유로 4박 5일간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산부인과를 데려가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지 않으니까 임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도 맞고 오피스텔로 돌아와서도 또 맞아야 했습니다. 자, 이 피해자는요. 극단적 선택 시도만 무려 5번을 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24시간 딸이 혹시 무슨 잘못되지 않을까 24시간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당신의 이 피해 사실을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제 주변에 또 어디 없었으면 좋겠고 2차, 3차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언론화가 되면 대한민국 모두가 지켜볼 테고 국회의원들처럼 만드는 사람들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럼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 네. 이 피해자분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분하고 같이 이런 캠페인을 이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불안감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뭐 영원히 감옥에 있지 않을 겁니다. 또 지금 또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석방이 된다면 본인한테 이제 가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항상 상존할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건 반장이 얘기하는 만회하는 부분이죠.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된다면 어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론화시키려고 사건 반장에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것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해자 김모, 저는 실명을 압니다. 하지만 일단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26살 키 93cm입니다. 강남의 한 호스트바 접객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이자의 마약 투약,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의혹 등등에 있어서 뭔가 좀 내가 그거 좀 알고 있다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한테 꼭 좀 제보 좀 주십시오. 특히 말이죠. 이 가해자의 아버지는 우리 애가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선생님 저는 말이죠. 그 당신 아드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사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얼굴 봤어요.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7월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이은총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유족들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남자가 머리 맞댄 사진을 올렸을 때 둘은 이미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나 너무 스트레스가 오빠 진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헤어졌다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헤어지고 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며칠 뒤 또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냥 풀려났어요. 이 스토킹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건데 저기다가 나와서 우리는 찔르면 어떻게 하냐고 울고불고하게. 거듭 신고해도 가해자에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만 나왔습니다.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7월 17일 출근하던 이 씨는 집 앞에서 살해됐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나흘 전인 13일부터 매일 이 씨 집 앞 복도에 있었습니다. 주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경찰도 이 씨가 숨진 이후에나 안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으면 그 동선이 여기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겨도 모르고 어긴다고 큰 벌 주지도 않는 접근 금지 명령,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적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는 사이 범죄는 반복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자리를 떠난다는 게 저희한테는 상실감이 그게 굉장히 큰데 피해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은 처음엔 집요하게 매달리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수시로 집에 찾아오고 폭력을 휘두르더니 살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같은 스토킹 범죄는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시작은 일방적 매달림이었습니다. 그러다 괴롭힌 강도가 세졌습니다. 헤어지자 하면 뼈에 금이 갈 정도로 때렸습니다. 1시간 반 거리 출근길을 따라오고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따라왔어, 내 차를. 집 앞에 수시로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 와 있다 또 미치겠다. 지금 또? 나 진짜 미치겠다. 주거침입, 사생활 침해, 폭행이, 살해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스토킹 범죄 공식과 같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이 이런 패턴입니다. 지난 2001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지난해 신당역에서 동료 직원을 찌른 전주환도 집요하게 찾아가고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패턴에 부합하는 행동이 일정 시간 이어지면 철저히 개입하고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만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10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사호제도가 있지만 절반은 기각됩니다. 가해자를 막는 만큼 피해자에게 경호나 시설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집 안에 있어도 제가 왔다 갔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나가서 외출을 하겠다 하면은 그분들이 먼저 그 주위를 다 살펴보세요. 범죄가 늘면서 서울시가 2인 1조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스토킹 흉악 범죄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